네, 안녕하십니까. 그 진딧물 잠깐 물어보셨는데, 진딧물 생기는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질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질소.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작물이 막 물러지고 영양 과다가 되면은 진딧물이 꼬여요. 네, 비료 많이 주면 진딧물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료를 많이 준 걸 뺄 수가 없으니까 뭐 일단 진딧물 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잡냐 하면은 방법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그 물에다가 세제 있죠, 세제. 그 주방 세제. 그거 좀 타가지고 그거 칙칙 뿌려주면은 죽어요. 식물에는 상관없어요. 그럼요. 그 농도를 조금 약하게 희석하고. 희석해서. 그러니까 물 한 1리터에 뭐 한 몇 방울만 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흔들면 부글부글 막 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칙칙 뿌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딧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냥 물을 뿌리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틱틱틱 맺혔다가 툭툭툭 떨어져요. 뭐 비 맞고 뭐 상관없다, 애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비눗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눗물은 이렇게 확 감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계면 활성제라 그래서 기름을 물하고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눗물 뿌리면 얘가 이렇게 감싸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 추정하기로 얘네가 익사한대, 익사. 여기 구멍이 있어갖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확 물에 맞아가지고 물을 못 벗어나니까 숨 못 쉬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약한 농약인데 진딧물들이 상당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잘 죽어요. 근데 그 진딧물 종류에 따라서 막그 가루가 붙어 있다든지 보호막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눗물 농약은 좀 더 센 곤충들은 잘 안 잡혀요. 얘네들은 더 강한 애들, 막 보호막이 있고 막 껍질 있고 이런 애들 잘 안 잡히는데 진딧물은 비눗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특히 초기에는 잘 통제가 돼요. 비눗물만 쓰셔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진딧물이 막 너무 심하게 왔다. 그러면은 너무 심하게 온 진딧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심하게 온 이유가 뭐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밭에 가봤는데 그 블루베리를 매일 관찰하니까 근데 블루베리 농장을 가는데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들이 있는데 진딧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보니까 이렇게 야생 풀에 진딧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딧물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고 완벽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통제해서 내 작물에 너무 많이 숫자가 안 많아지게 해야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다 죽일 수도 없고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블루베리의 경우는 이 나무에 가서 먹는 것보다 야생 풀에서 먹을 게 더 많아가지고 지네들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질소 과다를 비록 너무 줘가지고 막 심하게 물러지고 크게 자랐다. 그럼 진딧물이 쫙 이쪽으로 가서 붙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여기 진딧물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물론 죽여야 될 땐 죽입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이렇게 농사하다 보면 그래서 재밌는 게 막 해충들이 작물에 안 가고 잡초에 막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아주 뿌듯하죠. 오히려 잡초를 통제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런 걸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뭐 무조건 막 농약 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벗어날 수 있죠. 진딧물은 그렇고.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 미생물.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미생물인데 왜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죠. 뭐 제가 대단히 뭐 거창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얘기는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다 생물학적인 얘기들이. 왜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로 뽑았냐면은 이제 미생물하고 우리 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경계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자,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사진을 한 3장 보여드릴 텐데 특히 두 번째 사진은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기생충들이 나오거든요. 괜찮으세요? 뭐 농사 짓고 터프하시니까 괜찮죠? 자, 요거는 이제 란셋 간흡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인데요. 얘들이 주로 사는 곳이 소하고 양의 위에서 살아요. 소하고 양. 이 동물 속에 들어가야지 얘들은 살고 번식하고 거기가 제일 중요한 숙주인데 얘가 이 기생충이 얘한테서 살다가 어떻게 하면 확산돼서 다른 소하고 양하고 퍼지느냐? 어떻게 퍼지냐면 일단 얘가 이제 소똥이나 양똥을 나오죠. 나오면은 그 알을 달팽이가 일단 먹어요. 달팽이가 자기 몸에서 무슨 분비물하고 섞어서 또 뭘 토합니다. 토해내면은 그 다음에 개미가 그걸 먹어요. 이 과정이 밝혀지는데 상당히 과학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생충이 이동해가지고 감염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데 하여튼 이게 복잡하죠. 소나 양에서 달팽이로 갔다가 다시 개미로 가요. 가장 흥미로운 게 이제 개미에서 일어나는데 이 개미가 여기 감염이 되면은 한 마리 개미 속에 막 수십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몇 마리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생충 중에 딱 한 놈만 개미 뱃속에 안 들어가고 개미 뇌 속으로 들어가요. 뇌 속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기도 해요. 세 마리씩 막 뇌에 가기도 하는데 근데 무조건 뇌를 지배하는 기생충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나요. 뇌를 지배하면 뭐 하겠어요? 기생충. 개미의 움직임을 자기가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원래 낮에 막 바쁘게 일하잖아요. 뭐 먹을 거 갖고 오고 온갖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기생충이 이제 뇌를 장악해가지고 조종하기 시작하면 이 개미는 집에 안 가고 풀잎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꼭대기에 가가지고 꼭 이렇게 풀잎을 물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달려있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네가 아프니까 뭐 기생충이 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움직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풀잎에 대령대령 달려있을 때 소나 양이 와서 이걸 먹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 영어 뭐 과학 잡지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좀비 개미라고 그러고 좀비. 완전히 장악당했죠. 재밌죠. 하나 더. 이거 좀 사진이 좀 그런데 이게 그 연가시예요. 연가시 들어보셨나요? 연가시. 연가시. 이것도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이 연가시가 사막이나 여치 뱃속에서 자라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리고 크고 막 이 속에 어떻게 다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한 놈이 들어갑니다. 자라는데 연가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 물 속에서 알을 낳아야 돼요. 물 속에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또 사막이나 여치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막이나 여치는 물 속에 안 오잖아요.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물 속에 알을 낳으면은 이놈들이 모기 장구벌레 아니면 뭐 하루살이 애벌레, 잠자리 애벌레 이런 애들을 이제 감염을 해요. 얘네들은
날개를 달고 다시 나가버리잖아요. 물속에 살다가 나가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사마귀나 여치한테 이렇게 먹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감염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어떻게 되냐. 여기 감염된 사마귀나 여치는 또 이놈이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은 스스로 물 속에 가가지고 빠져 죽어요. 물 속에 가서 빠져 죽어요. 지가 스스로 가서 빠지면 얘는 그때 나와가지고 물 속에서 알을 낳아요. 그럼 이제 물 속에서 반드시 알을 낳아야 되니까 얘네가 땅에서 죽었다 이러면 얘는 알을 못 낳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기생충이 이 동물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 흉이 아니고 어떤 균이거든요. 미생물입니다. 이거 톡소플라스마 곤디라고 하는 미생물인데요. 톡소플라스마시스라는 병을 일으켜요. 근데 이놈은 또 반드시 고양이한테 들어가야 생식을 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퍼질 수가 있어요. 꼭 고양이한테 가야 돼요. 근데 또 고양이에서 밖에 나왔다 어떻게 또 다시 다른 고양이한테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얘는 그 고양이 똥이 나오면은 이게 주변 풀들에 막 알이 가서 묻고 오염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풀을 또 여러 온갖 동물들이 먹겠죠. 사람도 여기에 감염이 많이 돼요. 이 균에 감염된 비율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 한 50% 이상이 이걸 갖고 있어요. 이 균은. 프랑스 기업 같은 경우는 84%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균이 몸속에 있어도 큰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뭐 에이즈처럼 면역력 없는 분들은 이게 발병해가지고 심하게 병이 될 수 있죠. 근데 보통 면역력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감염돼 있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풀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묻으면 쥐가 그걸 먹잖아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일이 또 생기는데 여기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보통 쥐가 고양이 오줌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고양이 오줌 있는 데 가서 놀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고양이로 들어가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또 쥐를 통제하느냐 이런 게 또 신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사람도 여기 50% 이상 감염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자, 사람 몸의 모든 세포 숫자 합치면 물론 이것도 뭐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면서 늘 차이가 있는데 사람 몸에 뭐 피부 세포, 근육 세포, 뭐 적혈구, 백혈구 많잖아요. 세포, 지방 세포 다 합치면 대략 한 37조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7조. 사람 몸에 미생물이 몇 마리 붙어 있는지 아세요?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더 미생물이 많아요. 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닌 놈들이 우리 몸에 더 많아요, 사실. 그럼 걔는 나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바로 죽어요. 미생물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걔네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몸에서 온갖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100조라는 숫자도 또 말이 많아요. 뭐 100조까지 안 된다는 과학자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건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 몸에는 사람 체세포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대략 무게는 한 2, 3kg 나간다 그래요. 다 합쳐놓으면 미생물 합쳐놓으면 2, 3kg면 사람 몸에서 체중은 그렇게 무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세포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사람 세포보다 훨씬 작거든요. 한 2, 3kg밖에 안 되지만 세포 숫자는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얘네가 붙어가지고 몸에서 뭘 하냐 하면 주로 미생물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 몸에 대장이죠. 대장에 제일 많아요. 거의 대장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피부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데 많이 있어요. 내장 창자라는 게 우리 몸 속이 아니고 우리 몸 밖이에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데 팔 속 이런데 우리 몸 속인데 이렇게 식도로 들어가서 위장 창자 이거는 밖으로 뚫려 있는 구멍이잖아요. 네, 파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열려 있는 곳이에요.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생물들이 침투하기가 쉽고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죠 그 속에. 그다음 그러니까 피부도 똑같아요. 외부에 노출돼 있고 여기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살아요. 피부가 산성이냐 알칼리냐 이런 거 아시죠? 피부가 어떤지 아세요? 피부가 항상 그 산성이에요. 산성. pH가 한 4나 5 정도 되는데 피부가 산성을 유지하는 게 유산균 들어보셨죠? 유산균. 얘네가 또 피부를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유산균은 유산을 만들거든요. 산을 만들면 산성이 돼가지고 산성이 되면 잡균들이 번식을 못해요. 산성이 소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보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멸균 시킨다고 유산균 싹 죽여버리면은 다른 균들이 와서 침투하기가 아주 좋아져요. 유산균은 피부에 붙어가지고 피부를 산성 유지하면서 병균이나 잡균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피부도 그렇고 뭐 코 속, 뭐 폐, 뭐 모든 구멍 다 그게 덮여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면 그냥 무조건 미생물, 균, 더럽다, 없애야 된다 하고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같이 약해집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 속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먹고 살고 있죠.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을 지네들이 먹잖아요.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소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소화시켜요. 우리가 인간의 체세포, 인간의 세포가 효소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로 소화 안 되는 애들은 또 다시 미생물들이 지네들 나름의 효소를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요. 그럼 미생물들이 그거 먹고 똥 싸죠. 그럼 우리는 창자에서 미생물들 똥을 쫙 빨아들이면서 영양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예요. 뭐 더럽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미생물 똥을 우리가 쭉쭉 흡수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면역 그리고 요즘에 그 연구가 활발한 분야가 이제 영어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생물의 생물학적인 그 모임인데요. 인간의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연구가 활발해요.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들의 총체 이거를 많이 연구하는데 요즘에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늘 많이 얘기하는 게 미생물들이 면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건강하면은 면역력이 강하고 얘네가 약하면은 병에 걸리고. 근데 또
조사해 보니까 면역만이 아니고 기분도 얘네가 막 좌우를 하고 무슨 병에 걸리냐 이런 것도 좌우를 하고 뭐 심지어 자폐증이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심지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도 영향이 지금 우리가 앉아서 무슨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이고 아주 강하고 그런 놈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미생물하고 끊임없이 엮여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아까 뭐 연갓이나 뭐 란셋 간후충 뭐저 톡소플라스마시스 곤디 뭐 이런 애들은 극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우리가 주고받는 영향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이제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알기 시작.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소화에 대해서 배울 때 미생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위장에서는 그 뭐가 나오고 프로타제 나오고 아밀라제 나오고 펩치다제 나오고 하면서 우리 몸의 효소들이 소화시킨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리파제 나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말고 실제로 미생물들이 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동물의 소화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빨로 씹는 거, 이거 물리적으로 부수는 거, 이 소화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화학적인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그 효소는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효소가 있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는 또 효소로 소화하는 거랑 미생물들이 소화하는 걸로 나눌 수 있죠. 미생물. 우리는 주로 먹으면 위에서 굉장히 강한 산이 나와가지고 미생물들을 거의 죽여버리죠. 일단 죽여요. 그 다음에 12지장 넘어가면서 산성이 중성이 되고 쭉 창자를 내려가가지고 대장으로 가서 본격적인 발효를 시작을 해요. 발효를 시켜서 그 결과로 영양을 흡수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뒤창자 발효, 힌드거트 포멘터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발효한다 이렇게 하는데 동물들 중에 앞에서 발효하는 애들도 있어요. 소, 양, 염소 이게 반추 동물들, 코끼리, 하마 이런 애들, 라마, 낙타 이런 애들은 먹으면 우리처럼 위에서 강산성이 막 먼저 나와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미생물들이 덤벼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는 우리처럼 강산성이 아니고 중성이나 한 뭐 약산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pH가. 그리고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그 소화가 또 다른데 동물들은 주로 보면은 먹거나 자거나예요. 먹거나 자거나. 네.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6시간을 먹고 8시간을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한 14, 15시간 정도 먹죠. 나머지 초식 동물들도 비슷해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16시간 주고 먹어요. 계속 먹어요. 말도 그렇고 자거나 자는 거는 주로 또 육식 동물들은 자죠. 사자 같은 경우는 16시간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죠. 자고 호랑이도 그렇고 숫사자는 20시간까지 자. 왜냐? 암사자들이 사냥을 다 해주거든. 지금 자요. 20시간을 자요. 지난 시간에 봤던 늘보, 나무늘보
얘도 초식 동물이지만 얘도 잡니다. 얘도 16시간 정도 자요. 왜냐하면 얘는 적게 먹고 에너지 적게 쓰고 많이 자자 이렇게 진화하고, 아까 말한 코끼리나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은 많이 먹고 오랜 시간 먹고 에너지 많이 섭취하고 에너지 많이 쓰자 이렇게 발달하죠. 그러니까 힘이 세고 막 빠르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그 육식 동물은 사냥할 때 한 번 힘 확 쓰고 나머지는 잔단 말이에요. 먹는 시간이 그냥 몇 분 안 되죠. 이렇게 어금니가 없잖아요. 씹어서 갈질 않고 고기 대충 잘라가지고 삼키면 끝이거든요. 초식 동물은 어금니가 있잖아요. 계속 갈아가지고 삼켜야 되거든요. 그 식물이 굉장히 세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 이게 그 농사를 하는 이 자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미생물의 작용을 이해하는 거는 농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미생물. 아, 혹시 대변 이식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그 거의 미국에서 뭐 미러클 큐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적의 치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갖다가 병 있거나 약한 사람의 대장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해진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생각하기는 막 너무 더럽고 싫은데 병자들이나 환자들은 아무 개의치 않아요. 난 살아야겠는데 상관없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치료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효과에 대해서는 뭐 모두 인정을 해요. 그렇게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일단 건강한 변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변 이식술 하는 센터에서 건강한 사람의 변을 찾으려고 그 변 하나당 50불 주겠다고 하고 막 모집을 했는데, 아니 내가 똥는 거 50불 준대는데 가보자 막 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다들 자기 걸 제출하고 막 하잖아요. 검사하면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몸에 넣어줄 만큼 건강한 게 없어요. 다 그 미생물이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균형이 깨졌거나 유해균으로 가득 차 있거나 남의 몸에 넣어가지고 오히려 병을 일으킨단 말이죠. 4%가 믿어지나요? 정말 적은 숫자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생각하기 건강한 변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기억이 남을 정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생물의 건강성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요즘 사회, 현대 사회. 근데 이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대변 이식술. 건강한 사람이 있죠. 여기서 변을 받아다가 약한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건강해지더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퇴비 만들죠. 친구한테 크게다 주죠. 퇴비는 뭐냐? 건강한 그 부엽토, 건강한 미생물, 건강한 흙 가져다가 퇴비로 발효시켜가지고 병든 흙에다가 넣었더니 작물들도 병들고 얘들이 확 힘이 다시 건강해지더라. 건강한 풀들이 자라는 건강한 흙. 똑같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미생물을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건강해지더라. 사람이나 식물이나 흙이나 모두 똑같아요. 그럼 뭐 농사에서 미생물은 뭐냐? 아, 건강한 미생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흙에 넣어줄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또 정말 농사를 더 잘 짓는다 하면은 첫 시간에 그 성인 성농 자기인 그랬잖아요. 성인의 경지에 가 있는 농부는 사람을 길러낸다 했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알면 자기 미생물도 다스리고 사람의 미생물도 다스려서 자기 건강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게 농부가 가질 수 있는 지혜죠. 미생물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건강법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대변이라고 하는 그 한 덩어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온갖 성분들을 분석해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알약이나 무슨 여러 가지 제품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팔죠. 그래 가지고 대변은 뭐예요? 여기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균형이 잡혀 있고 총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딱. 근데 시스템을 보지 않고 시스템의 요소들 빼가지고 일단 특허 등록하고 상품화 해가지고 팔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그 치료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개별적인 상품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류 의학이고 주류 건강법이고 주류 그 테라피잖아요. 잘 보세요. 농사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지를 않고 건강하다고 하는 데서 이걸 빼는 게 아니고 이제 비료 뽑아내죠. 질소질 뽑고 요소, 뭐 인산, 가리, 궁소 뭐 다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개별 상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이제 주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이거 다 전부 돈이잖아요.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그게 전부 돈이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고. 이거 돈 안 들잖아요. 이거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의 건강이나 작물의 건강이나 흙의 건강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온 세상이 상품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미지가 그렇게 건강해지려면 하면 딱 이걸 떠올리거든요. 아, 이런 거 사 먹고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약 먹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건강해지냐? 이 방식이라는 거죠. 항상 이 방식. 근데 이거는 돈이 안 되니까 사장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사 강의를 하지만 농사 강의가 정말 재미있어지고 유익해질 수 있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 건강에 있어서도 배우고 그 알게 되면 유익한 게 엄청 많아요. 재밌고. 이쪽 얘기들은 굉장히 그 공부 많이 하신 과학자들이나 뭐 학자들이 잘 하겠죠. 성분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얘기들은 제가 늘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양의학이나 뭐 전통의학이나 뭐 원주민들 의학 그런 거 전부 다 이쪽 의학들이죠. 한의학 전부 다 약초 써가지고 몸 전체의 그 기의 흐름과 균형을 오장육부 균형 어떻게 잡고 이렇게 얘기하지 성분으로 분석해서 환원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예. 형식적으로 사람은 체질을 보낼까 알칼리성 체질이든지 산성 체질이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알칼리성 체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고 산성 체질은 병에 취약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강연 내용은 산성 체질이 좋은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체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체질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한 거는 피부의 그 산도, 피부가 약산성이라야 건강하다요. 피부가 체질이 아니고 피부의 이 pH 그 산도가 약산성이라야만 병균들이 못 들어와요. 체질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체질 얘기가 아니고. 그럼 그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은 이제 피부의 산도를 얘기한 거고 체질의 산도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산성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굉장히 재밌어요. 산성 우리가 말하는 산성이 대표적인 게 유산균, 김치에 많고 요구르트에 많고 초상균, 식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산성들인데 발효식품에서 그 밖에도 산성 많죠. 그 다양한 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농사에 쓸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하나 할 겁니다. 마지막에 그 만들어 쓰는 법 하나 할 때 그걸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아무튼 미생물이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서 불가분의 관계인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그냥 미생물 여기 사라지면 바로 균 들어오고 미생물 장에서 미생물 사라지면 우리 바로 영양 결핍으로 죽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미생물 그러면 막 공포시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미생물 박멸이 또 상품화가 되죠. 물론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뭐 병을 예방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한데 멸균 살균이 필요한데 일상 속에서 지나치게 막 미생물에 대해서 공포시하고 적대시하고 하면서 걔네가 사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걔네 없이 우리가 못 산다는 거를 까먹는다는 거죠. 온통 그 살균제, 항생제 이거 사람들도 남용하지만 또 정확하게 똑같이 농사에도 이걸 남용하고 있죠. 우리 가축들한테 항생제 얼마나 많이 남용하죠. 살균제, 미생물 죽이는 살균제 얼마나 뿌려요. 또 식물에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미생물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미생물은 일단 다양해야 됩니다. 종이 그 종 스피시스가 무지무지하게 많게 막 다양한 게 좋아요. 몇 종이 있다가 아니고 다양하게 골고루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숫자가 많아야 돼요. 몇 마리 있다가 아니고 굉장히 막 드글드글하게 많은 게 좋아요. 많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적절한 미생물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집에서 뭐 식초를 담았다. 식초 담아 보셨어요? 네, 식초 담았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종류의 균들이 풍부하게 있으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식초에. 그러면 식초를 만드는 거는 초산균이란 말이에요. Acetic acid 박테리아인데 초산균이 또 종류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초산균이 식초를 만들었냐 하면 종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얘네들이 다 서로 얽혀가지고 풍부한 숫자와 균형을 이루면서 식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적으로 발효된 식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품화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식초 만드는데 효과적인 초상균 한 종을 딱 잡아가지고 걔네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딱 만들어서 식초를 만들죠. 요구르트 같은 거 보시면 그 인그리디언트 보시면 박테리아 그 유산균 종류가 뭐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구르트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유산균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딱 분리해 가지고 걔네들이 살기에 최적인 조건을 딱 만들어요. 환경, 온도하고 딱 만들면 걔네들이 번식하잖아요. 다양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성 없고 그냥 한 종이나 두 종이 서로 질식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내요. 그런 걸 마시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하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안 먹는 것보다 좋을 수 있죠. 좋겠지만 미생물이 요구르트만 만들어도 그 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들, 다양한 유산균과 또 서로 얽혀 있는 다른 균들이 막 풍부한 숫자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요구르트를 먹었을 때랑 어느 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제가 해봤는데 그 시판되는 요구르트를 우유에 넣고 발효시키면은 요구르트 만들어지죠. 그건 쉽잖아요. 해보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죠. 그거를 다시 떠다가 다시 우유에 넣고 발효시켜요. 요구르트가 돼요? 되죠? 맛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럼 두 번째 만든 거 이것도 떠다가 세 번째 만들잖아요. 또 만들면 요구르트 돼요. 근데 맛이 확 변해요. 너무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만든 요구르트는 그걸 떠다가 우유에 넣어서 발효시키면 그걸 떠다가 또 우유에 넣어서 발효시키고 또 떠다가 발효시켜도 계속 똑같은 우유가 요구르트가 계속 만들어지죠. 이게 다양성의 힘이죠. 다양성과 풍부함과 균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 그런 그 미생물 한두 개 갖고 있는 요구르트나 식초나 심지어 이제 막걸리 같은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옛날 막걸리 기억해 보시면 그 누룩으로 제대로 만든 거는 막 딱 마시면 향이 이 수천 가지 향이 막 이렇게 엄습을 하면서 설명을 못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요즘 만든 막걸리는 또 전부 다 공장에서 그 가장 술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효모 한 종류를 딱 써가지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유산균도 단순화되어 있고 누룩도 안 써요 이제는. 딱 마시면은 맛이 굉장히 단조롭죠. 교향곡을 듣는 느낌, 막 수십 가지 악기가 소리를 내는 느낌이 아니고 딱 마시면 피아노가 하나 치고 있네, 딱 그런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먹던 음식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발효의 나라잖아요. 한국의 식품이. 근데 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지 깊은 맛. 깊은 맛이 뭐예요? 오묘하고 막 얽히고 복잡하고 다양한 맛이 막 얽혀 있는 거잖아요. 발효식품이 다 그런 맛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단조로운 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화의 시대랑도 연결돼 있죠. 상품화하고 특허 내고 분리해내고 요것만 따로 팔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위대한 발효 문화는 굳건하죠. 그래도 김치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통째로 만들어 버리면 김치 속에 유산균만이 아니죠. 수천 수만 가지 종류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풍부한 숫자로 균형을 이루면서 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김치 맛은 그래서 깊죠. 근데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김치 만드는데 이게 효과적인 유산균이더라라고 과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그걸 또 어떤 사업가들이 특허 내고 그거 딱 그것만 가지고 김치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럼 김치가 그 미생물을 넣어줘야지 발효된다라는 걸로 가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흐름인데 실제 그렇게 되진 않겠죠. 김치는 너무 만들기 쉬우니까 미생물들이 워낙 그 쉽게 접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미 요구르트나 뭐 다른 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술도 가버렸고. 그게 팔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품질이 딱 유지가 돼요. 같은 맛을 늘 낸단 말이에요. 근데 김치는 담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술도 담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이러면 팔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빨리 생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농사도 똑같아요. 농사에서 왜 자꾸 그런 제품화로 가느냐?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쉽게 팔 수 있고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상품화가 되니까. 근데 농부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들은 전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퇴비 만들고 두업 만들고 뭐 풀 섞여서 넣고 뭐 사람 똥 갖다 넣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양성 풍부한 균형 이거를 중시했던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어요? 두엄을 상품화한다? 특허낸다?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두엄이 너무 농사에 좋더라. 그러면 이제 또 상업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엄 속에 있는 미생물 몇 가지 다 분리해가지고 요 미생물 또 특허내가지고 그거를 별도 배양해서 팔겠죠. 요거 퇴비 만들 때 넣으니까 좋아 하고 판매하겠죠. 그게 우리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뭐 매뉴얼하고 팔겠다고요. 맨유어, 예. 여기 맨유어도 팔고 컴포스트도 팔고 다 팔죠.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맞고요. 그런 거를 가능하면 이제 사지 않고 농민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도 텃밭에서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좋죠. 자꾸 사는 식으로 가면은 자기 어떤 주체성이 없어져요. 자기 기술도 모르고 흙도 이해를 못하고 식물도 영양도 미생물도 이해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일 땐 이거 사다 쓰더라 라고 하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텃밭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농사에 생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 농사로 먹고 살아야 되고